원래 에어쇼에서 시작됐는데 지상 장비까지 같이 이제 전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거군요. 알겠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NSG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이건 뭐 야외 전시다. 네. 올해 건 아니겠죠. 네. 제가 방송 시점을 아직 개막을 안 했으니까. 오! 이건 비원 폭격기인데요. 얘가 올 정도라 군대 체제 되는군요. 자,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다들 아시죠? 바로 다음 주죠.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뭐 K방산이 워낙 뭐 인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뭐 역대급이죠, 이번이.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K방산이 요새 대박 호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참가 기업이 늘었고 또 참가 신청도 일찌감치 이제 마감이 됐다는데요. 지난 2021년 바로 앞에 때죠. 그때는 28개국 440개사가 참가를 해서 1,814개 부스가 이제 있었는데 이번에는 35개국 550개사 그리고 부스의 경우도 2,260개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주최 측에서는 이제 관람객의 경우 29만 명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액은 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세계 3대 에어쇼가 있어요. 원래 이제 양대 에어쇼가 이제 파리 에어쇼하고 영국의 판보르 에어쇼. 이게 이제 두 개 양대 대표적인 에어쇼였고 여기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에어쇼가 추가돼서 세계 3대 에어쇼로 불려왔는데 근데 이제 아덱스의 경우 그 참가 기업 규모가 10년 전에는 싱가포르 에어쇼의 40% 정도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이제 8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주최 측에서는 2025년에는 싱가포르 에어쇼를 능가하고 우리 서울 아덱스가 당당히 세계 3위, 그러니까 세계 3대 에어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목표 아래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래서 가슴도 웅장해지는데 이번 서울 아덱스 2023 볼거리 뭐 엄청 나겠죠? 올해는 그리고 건군 75주년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 면적과 품목을 실제로 대폭 늘렸고요. 서울 아덱스 야외 전시장에 항공기 총 57종 65대와 지상장비 총 35종 35대가 전시가 될 예정인데요. 초음속 경공격기 FA-50 그리고 고등훈련기 T-50, 기본훈련기 KT-1, 소형 무장헬기 LAH,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해상 초계기 P-8 그리고 다목적 공중 구조성기 KC-330 그리고 해군 해상 작전 헬기 링스 등등 이름만 들어도 다들 기억하시는 그런 정말 그 실물로 영접하고 싶은 무기들이죠. 이런 무기들의 전시가 검토되고 있고요. 또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인 KA-AV와 K9 자주포를 개량한 K9A1 그리고 화생방 정찰차 등 지상 장비도 총 출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은 교보제도 나온 지 좀 오래됐는데 교보제가 아니고 실물을 말씀대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서 굉장히 좀 군침이 도는 그런 행사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폴란드 MSPO도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번엔 우리가 또 아덱스 제대로 한번 접수해야 될 텐데 언제쯤 방문? 이제 원래 이게 이제 17일에 시작이 되는데요. 17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항공우주산업 그 방위산업 전문가들을 위한 이제 비즈니스 데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21일, 22일 주말에는 일반인들 입장 가능한 이제 퍼블릭 데이인데 제가 아덱스 때마다 매일 가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한 서너 번씩은 갔던 것 같습니다. 3, 4일씩은 이래저래 뭐 취재 또는 뭐 세미나 뭐 등등 해가지고 이번에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개막한 주는 거의 뭐 출퇴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 아덱스 2023에 반드시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진짜 큰 게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시 대상에 미 전략폭격기, 미 전략폭격기가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건 좀 톤을 높여서 해야겠는데요. 미 전략폭격기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사상 처음은 아니니까 너무 네.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그 이번에 이제 미 전략 폭격기가 6년 만에 서울 아덱스에 출현하는 방안이 이제 추진되고 있다는데 네. 우리 전략 폭격기가 이제 미국에 3총사가 있죠. B1B, 그다음 B52, 그다음 B2 스텔스 폭격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이번에 가장 유력한 것은 B52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B1B도 뭐 전례도 있고 해서 조심스럽게 또 이제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었는데 미 전략 폭격기가 아덱스에 왔었잖아요. 그 영상 나왔던 그거. 예. 네, 2017년에 그 서울 아덱스 때 B1B 랜서가 서울공항에 진입을 해서 이제 총 8분간 상공을 저공 선회 비행을 했죠. 네. 그 영상이 준비가 됐는데요. 착륙을 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 상당히 저공 비행을 하면서 네. 모습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지나갔습니다. 네. 이거 실물 보기 진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뭐 맛도 없기도 할 테고. 제가 이때 있었어요. 밑에 네. 있었는데 잘 안 보였습니다. 볼 리가 없죠. 네. 근데 정말 이 소리가 속도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포스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예. 역시 이 전략 폭격기 포스라는 게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이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양옆에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한 대씩 호위를 이제 받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광경이 보였고 450에서 500m 고도로 비행을 한 거니까 여기 저 강남에 큰 빌딩 있지 않습니까? 긴 거 높은 거. 그 정도 높이로 지나간 거예요, 사실. 와, 그때면 혹시 서울항공이면 진짜 뭐 유리창 나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이제 서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아, 예. 근데 저의 경우는 저의 최애기가 이번에 오는 것 때문에 B-52가 바로 저의 최애 기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B-52는 아마도 서울공항 활주로에 이착륙을 하고 야외 전시까지 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 세워진 모습이 지상에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네네. 이야. 근데 솔직히 뭐 저희는 환호합니다만 이제 저 위쪽에 있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삼총사만 오면은 그냥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그쪽은.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6.25 때 북한이 이제 B-52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B-29 슈퍼 포트리스라고 하죠. 네. B-29 때문에 이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 B-29가 소위 융단 폭격을 하면서 북한 전역을 초토화했기 때문에 그런데 B-52는 사실은 뭐 B-29하고는 숫자 차이도 많이 나지만 크기가 3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그 위압감이 어마어마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진에 보시면 이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히 바로 카운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상당한 많은 분량인데 이제 B-52가 또 이제 날개가 굉장히 긴 걸로 이제 유명하죠. 이 동체 길이는 48m고요. 이 날개 너비가 56m. 그러니까 날개 너비가 동체 길이보다 좀 더 긴 거죠. 무게가 220톤에 달합니다. 221톤이고요. 그리고 이 항속거리가 이제 6,400km 이상,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데 이 폭탄 탑재량이 이제 31톤에 달하고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B-52가 또 유명한 거는 장수만세로 유명하죠.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쳐서 탄 폭격기다. 진짜 3대 파일럿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대가 탄 최장수 전략 폭격기로 이제 유명한데 말 그대로 이게 1952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B-52로 이제 불린 거고 몇 차례 이제 퇴역위기를 맞았는데 여태까지 살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또 이제 운영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든지 장수하는 것에는 뭐가 있다? 비결이 있다. 이결이 있다. 여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 최신형이 이제 H형인데 이 H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52H는 이제 2단계로 진행된 내부 무장창 대량 작업 이걸 이제 IWB라고 하는데 이거를 통해서 기존보다 이제 무장 탑재 능력이 66%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거 지금도 많은데 66%가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좀 있으면 정말 100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2024 회계년도 문서를 통해서 미공군이 이제 밝힌 바인데 B-52H가 이제 앞으로 B-52J가 됩니다. J. 이제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해서 그래서 이 B-52J는 2030년대부터 운용이 되고요.
이제 2050년대까지 쭉 쓰는 거예요. 2050년 되면 진짜 100년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기존 기체의 개량만으로 비행기가 또 폭격기가 100년을 쓰는 이제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B-52가 제일 무서운 게 그 무기 탑재 능력이 31톤이라고 하는데 이거 쭉 나왔거든요. 이거 뭐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이 31톤 도대체 어떤 무기들입니까? 사실 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큰 무서움은 공대지 핵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핵 한 방이 뭐 사실은 뭐 파워풀하게 이게 짱이죠. 나머지 뭐 폭탄 100개를 달아봤자 네. 핵 하나를 달고 다니면 그게 큰 장점인데 두 번째 우리 그 올지도 모른다는 B1B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를 아예 장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예. 핵탄두 적재가 가능한 AGM-86 ALCM 순항 미사일이 20발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AGM-129 ACM 순항 미사일 12발, 그리고 AGM-69 SRAM 요거는 단거리 공격 미사일입니다. 요것도 20발. 이렇게 이제 탑재할 수가 있었죠. 굉장히 가공한 위력인데 AGM-86 ALCM하고 AGM-129 ACM은 2,500에서 3,000km 떨어진 상공에서 발사를 하면 목표물 타격 정확도가 100m 이내로 쪽집게식 핵공격이 가능한. 게다가 이렇게 정확하면서도 폭발력은 무려 200킬로톤에 달하고 사거리 200km인 AGM-69 SRAM 같은 경우에 폭발력은 170킬로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파워냐 하면 1킬로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1000톤에 해당을 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무기의 폭발력이 16킬로톤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200킬로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10배가 넘는 그런 단 한 개의 전략 폭격기가 그런 핵미사일을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그 AGM-129하고 AGM-69는 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AGM-86은 지금 핵탄두를 제거한 상태고요. 그래서 재래식 탄두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유사시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핵탄두는 다시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가 투발 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B-52만 나오면 그냥 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핵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물론 실제 지금 아까 원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상당수 핵탄두 장착 미사일은 퇴역한 이제 그런 상태지만 그 재래식 탄두를 가진 그런 무기가 필요한데 그 중에 정말 그 가공할 슈퍼 벙커버스터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초강력 벙커버스터가 있는데 그게 이제 GBU-57 MOP라는 겁니다. MOP는 이제 매시브 오도넌스 페니트레이터라고요. 그러니까 페니트레이터가 뭡니까? 관통. 관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이제 초강력 벙커버스터인데 이게 이제 길이가 6m고요. 직경은 이제 80cm인데 그 GPS 유도 방식을 쓰고요. 이 무게가 13.6톤에 달해요. 굉장히 무겁죠. 근데 이제 이 중에 2.4톤이 폭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두, 이 폭발물로 장전된 탄두 무게만 2.4톤에 달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강력한 이제 벙커버스터죠. 그 전에 이제 벙커버스터로 유명한 게 이제 GBU-28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걸프전 때 사용이 돼서 유명해졌는데 이게 이제 무게 2.2톤에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었는데 GBU-57은 얼마나 관통하냐? 60m. 60m요? 예, 16m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게 위력이 우리가 이제 김정은 벙커가 뭐 지하 100m 이하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이른바 김정은 벙커버스터로 유명하고요. 그래서 유사시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 대량 응징 보복이나 뭐 할 때 꼭 거론되는 게 이 바로 MOP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61m를 뚫을 수 있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파워가. 근데 또 이 대북 군사 압박카드로 쓰이게 될 이 B-52에 또 어떤 다른 무기들이 또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지 아까 말씀하신 이제 핵탄두 미사일 외에도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이제 미사일들이 있는데 지상 목표는 아니더라도 하품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대함 하품 미사일 이건 8발을 탑재할 수 있고요. AGM-142 랩터 공대지 미사일 이거는 4발을 장착하고요. 그다음 합동 직격탄 제이담은 12발 그리고 500파운드 및 1000파운드 무게의 재래식 폭탄 앞에 사진에서 쫙 늘어져 있던 거 있죠. 그게 이제 재래식 이른바 멍텅구리 폭탄들인데 그게 81발 그리고
GPS형 관성 유도 폭탄 JSO라고 하는데 이건 12발 등을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B-52가 이제 걸프전 이후에도 몇 번 실전에 투입이 됐는데 이때 이제 주로 순항 미사일하고 제이담 투하용으로 이제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제이담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제 다량 도입돼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1999년에 나토의 유고 슬로비아 공습 당시에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됐고 이게 이제 크루즈 미사일처럼 실전에서 꼭 빠질 수 없는 약광의 감초처럼 빠짐없이 사용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 대표적인 스마트 폭탄으로 자리 잡아왔고요. 그 배경 중에는 이 제이담이라는 게 굉장히 가성비 있는 무기예요.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기존의 이제 멍텅구리 폭탄에다가 GPS하고 관상항법 장치인 INS가 장착되어 있는 키트를 붙이면 이게 이제 제이담, 정밀유도 폭탄, 스마트 폭탄이 되는 방식이죠. 훨씬 싼 비용으로 이 미사일에 가까운 그런 정밀유도 폭탄을 만들 수 있게 돼서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야, 이거 키트 붙여서 스마트 폭탄으로 바뀌는데 일본 폭탄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멍텅구리가 천재가 되는 방법이 이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미국의 그 재래식 폭탄 재고가 아마 남아 돌거든요. 많겠죠. 일단은 많겠죠.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이제 쓰기는 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지 않고 업그레이드해서 쓴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냈고요. 보통 폭탄들은 이제 그냥 떨어뜨리면 그걸로 끝이지 않습니까? 바람, 중력 뭐 등등으로 그냥 또 행운, 운이 따라야 되는 그렇게 해서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였는데 제이담은 이제 전투기의 그 의무 컴퓨터를 통해서 GPS 타이밍, 표적 좌표 그리고 신관 설정 좌표를 지속적으로 전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물에 맞춰서 가면서 타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뭐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한다거나 이게 가능한 거죠. 또 좋은 것이 이제 기상에 상관이 없다는 건데 만약에 레이저 유도 폭탄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사실은 목표물의 2, 3m 이내 명중할 정도의 정확성이란 거는 항공기에서 표적에 계속 레이저를 쏘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쏘고 있어야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고 오면 레이저는 이제 막히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사실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이담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해본 결과 작전 상황에서도 95%의 임무 성공률과 10m의 원형 공산 오차라는 굉장히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추진체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능한 게 아주 훌륭한 거죠. 그래서 제이담은 최대 사거리가 28km에 달하고 또 키트당 가격은 이제 뭐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니까 사실 비싼 게 아니죠. 이런 쪽으로서 전혀. 그래서 미사일은 막 한 발에 10억 원씩 하고 막 그러니까 정확도가 미사일보다 조금 떨어질지 모르나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인 무기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단계 약간 내부 무기창 개량 작업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거에 2022년에 이제 완료가 됐는데 작년이죠. 근데 이거에 따라서 재즈미라든지 재즈미알 같은 그 미사일은 물론이고 전자방해 기능을 탑재한 항공기 발사 소형 미끼탄 MALD 말두도 이제 장착이 됐죠. 재즈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초정밀 장거리 타격 무기다. 쉽게 얘기하면 미국판 타우러스다.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무기인데 이게 이제 원래 사거리가 뭐 이제 한 300km 어간 타우러스보다 좀 짧았는데 개량형은 925km에 달합니다. 1000km에 달하는 굉장히 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차 범위는 3m 이내로 매우 정확도가 높다. 그리고 탄두 중량이 최대 450kg짜리인데 여기에 이제 관통 폭발 파편형 탄두를 장착해서 이제 요소화된 진지, 벙커 등을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갖고 있고요. 적외선 추적 장치와 GPS, 그다음에 제밍, 교란되는 장치 등을 탑재를 해서 주야간 전천으로 정밀 타격이 가능한 그런 무기고요. 이게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요즘 뭐 신형 공대지 미사일들이 뭐 그런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만 레이더에 아주 미약하게 잡히는 스텔스 성능을
갖춰서 이 탐지 및 요격이 힘든 것도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재즘의 경우 B-52의 최대 28까지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즘과 재즘 ER 뭐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겁니까? 일단 ER은 익스텐드 레인지니까 거리가 말 그대로 사실 모양은 똑같은데 더 효율적인 엔진과 더 큰 연료통을 장착을 해가지고 기존의 재즘보다 2.5배 이상 길어진 925km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B-1B가 북한이나 중국의 레이더 탐지 거리 훨씬 바뀐 900km 거리에서 재즘 ER을 발사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북한으로서는 이제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재즘 ER은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 투입이 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 공습 때도 이제 러시아와 시리아 연합군의 그 다층 방공망을 가볍게 돌파해서 목표물을 초토화시켰었고요. 당시 러시아와 시리아가 사용한 미사일은 이제 S-400, S-300, 부크, SA-2 이런 방공 무기들이었는데 이 무기들은 사실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방공 무기보다 훨씬 뛰어난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가볍게 돌파했다는 얘기는 북한의 방공망 역시 쉽게 돌파할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헛된 생각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은요. 등장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인 폭격기. 그런데 이 폭격기를 보고 도망가거나 숨기는커녕 오히려 와 만세하면서 환호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본방야사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인 1945년 4월 29일 연합군은 독일이 점령 중인 네덜란드를 향해 한 번 지나간 곳은 모두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폭격기 아브로 랭커스터를 출격시킵니다. 엄청난 굉음을 내며 날아오는 랭커스터는 독일군의 방공망을 유유자적 통과하며 네덜란드의 심장 암스테르담까지 무혈 입성에 성공하는데요. 무시무시한 폭탄이 떨어질 수 있으니 어디론가 헐레벌떡 숨어야 하는 상황. 그런데 시민들이 오히려 폭격기 뒤를 환호하며 쫓아다니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성공으로 유럽 본토에 상륙해 전쟁의 흐름을 뒤바꿉니다. 연합군은 이 기세 그대로 네덜란드를 수복하고 독일 본토까지 진격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지독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보급 문제로 발목을 붙잡히게 되는데요. 독일군이 물러나면서 프랑스 북부의 주요 항구들을 모두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연합군이 대규모 물자를 하역할 수 있는 곳은 전선으로부터 600km나 떨어진 노르망디가 유일했습니다. 이에 2차 세계대전이 낳은 전략가 영국의 명장 버나드 로우 몽고메리 원수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마켓이라 불리는 네덜란드의 핵심 교량을 공수부대가 점령하고 가든이라 불리는 기갑부대가 밀고 들어가는 일명 마켓 가든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 계획을 들은 네덜란드 망명정부는 철도 노동자 파업과 철도망 파괴로 힘을 보태기로 하죠. 하지만 마켓 가든 작전은 몽고메리 원수의 예상과 달리 만반의 준비를 마친 독일군에 손쉽게 막혀버리고 맙니다. 작전의 실패로 연합군은 진격을 멈췄고 독일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화살은 네덜란드로 향했는데요. 히틀러는 네덜란드에 대한 보복으로 1944년 10월부터 네덜란드 들어가는 모든 식료품 공급을 차단해 버립니다. 음식과 연료를 비롯한 모든 물자 공급이 끊기자 네덜란드 도시의 시민 450만 명은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죠. 굶주린 겨울이라 불리는 네덜란드 대기근이 시작됩니다. 이때 수도 암스테르담에서는 성인 한 명이 일주일 동안 라면 2개 끓인 1000kcal 섭취할 수 없었는데요. 이마저도 사정이 나은 이야기고 대부분은 추운 겨울 풀 한 포기 먹지 못해 1944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만 2천 명가량의 사람이 아사하기에 이릅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책임을 통감한 연합군은 네덜란드에 식량을 긴급 조달할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이번에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 아이젠하워 장군이 나섭니다. 그는 구소련과 독일 그리고 연합군이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안했고 중립국 스위스와 스웨덴의 도움으로 마침내 대표들이 3자 대면이 성사돼 네덜란드 식량 조달 협상이 체결됐는데요. 1945년 4월 29일 독일과의 약속을 바탕으로 연합군의 영국 공군은 이른바 만나 대작전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만나 대작전 실행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을 어떻게 온전하게 투하하느냐였죠.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낙하산을 생각했지만 수량이 너무 부족해 많은 양의 식료품을 투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300m 상공에서 자루에 25kg의 식료품을 넣고 떨어뜨리는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자루는 지상에 떨어짐과 동시에 식료품들은 산산조각이 났죠. 영국 공군은 30m씩 고도를 낮춰 후속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80m, 펑. 150m, 펑.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큰 모래자루 안에 음식들을 소분한 작은 자루들을 넣고 약 100m 고도에서 투하하면 아주 소량의 음식만 손상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날 영국 공군은 굶주린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구원과도 같은 음식이 담긴 모래자루를 가득 실은 아브로 랭커스터 폭격기를 띄우게 됩니다. 랭커스터는 독일이 개방한 하늘길을 향해 날아갔고 연합군 모두는 혹여나 독일이 공격할까 숨죽여 랭커스터를 바라봤죠. 하지만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여나 10톤의 폭탄 답장을 갖춘 랭커스터에서 폭탄이 쏟아질까 주시하고 있었죠. 모두 이목이 쏠린 랭커스터는 약 100m의 높이로 저공 비행에 인해 빵과 통조림, 건조식품 그리고 초콜릿이 든 모래자루를 투하했습니다. 모래자루 속 식료품을 확인한 독일군은 그제야 대공포의 포구를 돌렸고 네덜란드 국민들은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영국 공군에 이어 미국 공군도 동일한 내용으로 먹보 작전을 전개했고 1945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영국과 미국은 총 5,500회 이상 출격해 약 1만 톤 이상의 식량을 성공적으로 전달합니다. 휴전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굶주린 네덜란드 국민들에게 구원과도 같은 음식을 전달한 만나 대작전. 2020년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만나 대작전처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긴 전쟁에 마침표를 찍고 평화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 대기근 때 뭐 일주일에 라면 2개, 와 이러면 생존하신 분들도 정말 이 건강 상태가 절대 좋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 본방야사 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근데 이제 로마의 시일로 유명한 배우가 있죠. 세기 미녀로 불리는 오드리 헵번. 이 어머니가 네덜란드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이 오드리 헵번도 2차 대전 때 네덜란드로 이주해가지고 그때 그 끔찍했던 대기근을 이제 경험을 했다고 그래요. 그 원래 건강하지 못했던 데다가 이로 인해서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빈혈 부종 뭐 이런 합병증에 시달렸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렸을 때의 아픈 이런 체험이 훗날 오드리 헵번이 어린이들 구호에 이제 앞장서는 이런 봉사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네. 2008년에 영국과 네덜란드 연구진이 대기근 당시에 그 굶주린 겨울을 견뎌낸 연령별 집단을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엄마 뱃속에 있던 태아들이 척추 파열 등 뭐 중추신경계의 결함이 생기거나 정신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고요. 대사증후군 위험도 증가를 했고 게다가 성인이 된 후에도 비만, 심장질환, 동맥경화, 당뇨에 걸릴 확률도 높았고 결혼 후에 낳은 아이들의 체중도 평균에 미달했다는 결과가 났죠. 예. 그 상처가 후대까지 이어진다니 정말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52의 폭탄 탑재 능력만 보더라도 정말 공포 그 자체인데 근데 진짜 세긴 셉니다. 확실히. 네, 이게 B-52가 이 뭐 북한만 상대하는 게 전 네. 세계를 상대하잖아. 이른바 이제 전 지구적 타격 능력을 과시한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유명한 1991년 걸프전이죠. 네. 그때 이제 80여 대의 B-52가 이제 투입이 돼서 1,600여 차례 이제 출격을 했는데 그때 투하한 폭탄량이 25,000톤에 달았다고 합니다. 이는 다국적군이 투하했던 폭탄의 무려 40%에 달하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한반도 유사시에도 당연히 B-52가 출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80대까지 필요 없고 한 10대 미만, 대여섯 대만 출동해도 상당히 북한에 적어도 평양을 초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갖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걸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위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장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당연히 B-52도 단점이 있겠죠? 오래된 기체다 보니까 한계들이 네. 있는데요. 이제 뭐 스텔스 기능이 없다는 게 당연히 가장 큰 단점입니다. 레이더 노출 면적 RCS라고 하는 이게 무려 그 100제곱미터라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거대한 것이 지나가는 거죠. B-52네 딱 보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은밀한 침투가 불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B-52 팬으로서 네. B-52는 그냥 뭐 스텔스 우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간다 뭐 이런. 뭐 이제 전혀 감추는 거 없이 가급적 과시하려는. 네네. 내가 가니까 뭐 알아서들 물렀거라. 그게 B-52의 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속도도 시속 957km니까 이제 마하 0.78 그래서 느린 편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는 걸 알고 적 지휘부가 피신을 할 수 있다는 그 시간도 있고 뭐 이런 점이 한계죠. 그래서 이 단점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기체가 이제 B-1B 랜서인 건데 최고 속도는 마하 1.2 B-52보다 훨씬 빠르고요. 또 미 공군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사실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게 B-1B입니다. 게다가 길이는 44m, 폭 41m로 상당히 크지만 RCS가 B-52의 10분의 1인 1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훨씬 작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종합하면은 유사시 B-1B가 괌 기지에서 이렇게 해서 2시간이면은 이제 한반도에 사실 도달이 가능한 속도고요. 또 은닉 기능인 스텔스 기능까지 갖춰서 10km 밖에서도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B-52가 역시 포스는 강력하다. 네. 그래서 이 그 방송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이번 아덱스에 B-52가 올지 아니면 B-1B 랜서가 올지 이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예. 일단 B-1B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은 예. B-1B 랜서는 1950년대 이제 B-52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제 대체를 해야 되니까 70년대부터 개발이 됐죠. 그래서 전략 폭격기로 이제 개발이 됐고 냉전이 끝나면서 근데 1988년 100기를 마지막으로 사실 생산이 이미 종료가 됐습니다. 오래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텍사스주 다이스 공기지 등에 62대를 지금 분산 배치해 놓은 상태죠. 예. 이게 RCS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근데 왜 B-1B에는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역사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원래 B-1B는 냉전 시절에 구소련의 방공망을 저공으로 고속 침투해서 핵탄두 미사일을 쏜 뒤에 내빼는 네. 이제 그런 개념 하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2010년에 이제 러시아와 체결한 뉴스타트라고 실전략 무기 감축 협정이 이제 체결됐는데 이때 이제 B-1B의 핵무장 능력을 제거하기로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핵무장 능력이 제거가 됐는데 물론 개조하면 다시 핵무기를 탑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평상시에는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근데 이제 재래식 무장 능력이 근데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크기는 B-52보다 작은데요. 아까 B-52보다 훨씬 많아 보이죠? 여기 이제 여기 보시는 이게 하푼 이제 공대함 미사일들이고요. 여기 써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 B-83, B-62 이건 이제 핵폭탄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스람이라고 이제 단거리 아까 말씀드린 공대지 미사일.
이거는 그러니까 퇴역되기 전에 이제 모습들이 지금은 이제 사용되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총 61톤의 각종 폭탄 미사일을 실을 수가 있어요. 아까 B-52가 30몇 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배인 거죠. 와. 내부에 34톤, 예. 그다음에 날개 등 외부에 27톤에서 총 61톤이고요.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파운드 MK84 폭탄 24발, 그다음에 500파운드 MK82 폭탄 84발, 그리고 제이담 24발, 그다음에 LJ, 그러니까 레이저 유도 제이담, GBU54 등인데, 그다음에 AGM158, 제즘 이런 거 등등 해서 총 이제 61톤의 무장을 이제 탑재를 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제 핵무장 능력이 평시에는 제거가 되지만 개조를 하면 핵무기를 얼마나 실을 수 있냐? 24발의 각종 핵폭탄을 실을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B-52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당한 이제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B-52만 업그레이드가 된 게 아니고 이제 B-1B도 마찬가지 업그레이드된 이제 그 개조 작업을 했는데 그 보잉이 제안한 이제 사업인데 LAM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로드 어댑터블 모듈러 야건인데요. 일종의 외부 무장 장착 시스템입니다. 전략 폭격기 3총사 중에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이제 폭격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속 비행을 위해서 외부의 무장 장착을 안 하게 돼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냉전이 종식이 됐고 이 이제 작전 개념은 더 이상 이제 효용성이 없게 되는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어서 이제 그럴 바에 초음속 비행 필요 없으면 이제 외부에도 기왕이면 한번 기름 들여서 날아가는 건데 잔뜩 싣고 가자. 그래서 외부에 실을 쓸 만큼 또 실차 예. 그게 좋겠다 해서 나온 게 이제 LAM입니다. 그래서 이제 LAM은 비원 폭격기 외부에 총 6개가 이제 설치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장량이 이제 상당하다. 그래서 내무 무장탕에 소형 SDB 유도폭탄 96발 또는 대형 제이담 24발, 스텔스 순항미사일 제즘 24발을 이제 태울 수가 있는데 램을 장착하면 여기에 50%가 추가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총 무장 능력이 1.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SDB는 48발 플러스, 그다음에 제이담과 제즘은 12발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무장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설명도 그렇게 긴데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더 있죠. 이 B-1B에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LJ담 이거는 이제 레이저 합동 직격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장착이 되는데 기존 JDAM에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서 오차 범위가 3m에 불과합니다. 원래는 한 10m쯤 되는데 3m에 불과하는 이런 엄청난 정밀도를 달성을 한 거고요. 최대 사거리는 마찬가지로 28km 정도로. 그리고 또 이 JDAM은 사실 고정된 목표말을 이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잖아요. 스마트 폭탄인데 LJDAM은 폭탄인 주제에 움직이는 목표물까지 때릴 수 있는, 쫓아가서 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조준 뭐 이래서 그런가 보죠. 네. 그래서 그 2008년 8월 이라크전에 첫 실전 투입이 됐는데 당시 77 전투 비행단 소속의 F-16 전투기가 이동 중인 목표물을 이 LJ담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파괴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북한에 사용될 경우에 그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거를 겨냥하기 아주 좋다는 거죠. 북한의 스커드, 뭐 노동 탄도미사일은 그 이동식 발사대에 실려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발사되는 게 요즘 우리가 많이 포착을 했는데 북한의 이제 그 핵미사일 위협 중에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킬러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개량에 와, 그 끝이 어디일지 정말 그 진화적 개발이 그냥 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B-1B에 또 새로운 능력이 하나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카스라고 있죠. 클로스 에어 서포트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헬리콥터나 전투기도 항공기가 이제 공습해서 지상군 군사 작전을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보통 전투기라든지 A-10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A-10 같은 이제 근접 지원 전용 항공기 SU-25라든지 이런 거 이제 전문 분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B-1도 이 캐스 능력이 뛰어나다. 예. 야, 그때 솔직히 그 미군 지상군 입장에서는 야, 우리 백업이 야, B-1B랜다.
네, 상대편에게 애도를 표하고 그 전투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용으로 개발된 A10 같으면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좀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죠, 사실은. 네. 근데 아시지만 A10이 그 캐스 이제 그 단일 목적으로 개발된 유일한 기종인데, 그래서 주한미군에도 이제 배치돼서 북한 기계부대 킬러로 이제 그 24대를 운용 중이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B1B가 아시다시피 이제 B52보다 이 폭탄 탑재량이 이제 배나 많기 때문에 A10도 뭐 무장량이 엄청나죠, 사실은 그 크기에 비해서는. 근데 B1B 앞에서는 A10도 뭐 예. 근데 이게 또 B1B가 이렇게 음투나 무장을 탑재하면서 또 뛰어난 게 60m 정도 저공 침투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퀘스가 이제 가능하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채공 시간도 오히려 A10보다 90분 정도 더 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시간 채공하면서 타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B50이나 뭐 B1B나 그 위력은 잘 알겠는데, 사실 이제 북한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북한도 방공망이 엄청 뭐 촘촘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 상대편에 노출되지 않고 작전을 수행해야 될 텐데 레이더 포착 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상황이 한번 있었는데요. 네. 2017년 9월 23일에 미 공군의 B1B 전략 북조기 2대가 야간에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이륙해가지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이죠. 이북으로 전개하는 무력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대응이 전혀 없었어요. 대응이 없다는 건 미사일 안 썼다니까 대응이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대응이 뭐, 없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아무런 대응도 없었다는 건데. 그럼 망친 아니 시위를 했는데 몰라요. 몰랐대요? 근데 이게 참 좀 흥미로운 게요. 네. 우리 공군에서는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그 수집해온 정보를 토대로 B1B 고유의 레이더 피탄 면적 RCS 정보를 이미 파악을 해 있고, 예. 그래서 B1B의 접근 여부를 판단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북한이 탐지거리 500에서 600km 거리 이제 조기 경보 레이더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장거리 감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SA-5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일부인 그 P-14ON 84A 레이더인데, 이거 이제 일명 톨킹이라고 하는 그 레이더인데, 이 레이더의 최대 추적 감시 거리가 600km이기 때문에 사실은 B1B 랜서의 북상을 포착했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네. 근데 왜 아무 반응이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도 이제 정확히 진상은 모르겠어요. 네. 이제 약간 미스터리한 부분인데, 그 원세 말씀하신 상식적으로 보면 잡았어야 돼요. 북한이 이제 B1B, B52 이런 미국 폭격기 고유의 그 전파 신호 이런 것들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표 안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북한에서 나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 번 있는데, 근데 그 당시를 보면 그때 저도 이제 그때도 국방부 출입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기억나는 게 한두 대만 올라간 게 아니고 폭격기뿐 아니고 폭격기를 호위한 전투기, 공중 구비기 뭐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대가 올라갔는데, 아니 요란하게 간대요. 그냥 네. 깽거리 치면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요란하게 봐라. 갔는데 이 전혀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북한이 이제 전투기를 이동시키는 이 뒷북 계열의 그러한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B1B를 탐지하고도 속된 말로 쫄아서 겁이 나서 조치를 안 한 것이냐, 아니면 얘들이 이제 전기가 부족해서 이제 레이더를 24시간 가동 못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레이더를 끄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구멍이 뻥 뚫렸던 거냐. 뭐 이제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정확히 이게 팩트도 하고 뭐 공식 확인된 바는 없는데, 여간 중요한 거는 그래서 북한의 방공망에도 허점이 많다. 적어도 이제 그런 이제 해석들이 이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이 뭐 안 먹고 북한을 예를 들어 타격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이를 탐지하고 그다음에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해석들이 그때 나왔었죠. 네. 전력 폭격기가 어째서 미국의 핵보복 3대 축의 하나인지 피부에 진하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B50이나 B1B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오는 거죠? 네. 그렇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아덱스 꼭 현장 방문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무기 마니아분들은요. 근데 또 그 외에 뭐 이게 다는 아닐 거 아닙니까? 풍성할 텐데요. 역대 최고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실은 아덱스에서 예.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우리 공군이 자랑하는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묘기 특수비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군 특수비행팀의 비행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실 만하고 예. 우리 본 게임의 예. 찐팬들께서 정말 좋아할 아이템이 또 하나 있죠.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우리가 본 게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이 중에 하나가 뭡니까? KF-21이죠. 아 진짜요? 네, KF-21이 사실은 아직 개발이 안 끝난 거예요. 네. 2026년까지. 이례적으로 개발 중이지만 이례적으로 KF-21도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보려면 예. 사천 근처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수도권 팬분들도 그렇죠. 네, 볼 수 있는 실물을 기회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막 어렵다, 뭐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녹화 들어오기 직전에 취재한 바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답을 아시는 건데 답을 아시는데 아니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예, 제가 아는 정리? 범위는 거기까지입니다. 예. 꼭 가셔서 이번 아덱스를 직관하셔야 될 이유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래도 안 갈래 분위기긴 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 많은 얘기 나눴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B1B를 원하실지 모르나 네. 저는 B52를 원하고 B52가 오는 경우에는 네. 뜨고 내리는 걸 볼 뿐만 아니고 그 현장에 이 전시가 만약 된다면 네. 그 근처에 오시면 저를 보실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구분이 안 되시면 이제 뒷모습을 보면 우리 원세미로 해서라도 저는 하여튼 B52가 오고 네. 꼭 와서 꼭 지상 전시까지 하시도록 저도 열심히 로비를 하겠습니다. 힘을 좀 써주십시오. 힘은 없지만 열심히 로비를 하고요. 미국 폭격기를 주제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아덱스 행사, 아덱스. 예, 아덱스 행사에 사실은 축하 사절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아덱스가 아까 뭐 이제 세계 3대 에어쇼로 2년 뒤에 발돋움 하는 거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꼭 이제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와서 관심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셔야 정말 아덱스가 그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게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본게임은 OTT 웨이브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KF-22. 그거 진짜 하늘에 떠 있는 거 정말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B52 얘기만 해가지고. 이거 얘기하면서 그 진실 안 남겼다고 다 말씀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 어차피 그거 20이잖아요. KF22는 공상 같은 거 맞는 거 봤잖아요.